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그 말은 나에게 남겨진 게 아니었다. 그녀가 남긴 마지막 말,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의 입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해 건넨 문장이었다. 나는 그 문장을 병실의 불빛 아래 차갑게 누워있던 그녀를 바라보다가 떠올렸다. 심장 박동기 소리와 수술 장비의 기계음 사이 무감각하게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그 말 한 줄이 내 마음속을 찍고 지나갔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다. 사람은 아무리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낸다 해도 결국 끝까지 서로를 다 알지 못한 채 이별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27년을 함께 살았다. 그중 마지막 1년은 배신으로 가득했고 끝자락 일주는 간병이라는 이름 아래 어쩔 수 없는 동행이었다. 그 시간들을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사랑이었다고 하기엔 쓰라렸고 증오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용서라고 말하기엔 내가 아직도 망설이고 있었다. 그 모든 감정은 이름 붙이기 애매할 만큼 흐릿했고 그렇게 아무 말 없이 흘러가는 나날들이 내 가슴을 조금씩 잠식하고 있었다. 지금 당신이 들으려는 건 끝까지 외면하지 못한 한 남자의 기록이다. 그리고 그가 너무 늦게 마주한 진실. 그 진실이 가져다준 무게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나는 올해 48살이다. 병원에서 일하며 나름대로는 평범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었는지를 이제야 실감하게 된다. 글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다. 읽는 당신이 지루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언젠가 이 기록이 나와 비슷한 상황을 겪은 누군가에게는 작은 위로가, 혹은 아직 그 지옥을 겪지 않은 누군가에겐 단단한 경고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아직 장서아와 부부였고 그녀를 믿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던 시절로부터. 그럼에도 나는 가족이기에 끝까지 끈을 놓지 않으려 했다. 피를 나눈 형제에게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바보처럼 의심 없는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다. 그래서였을까? 내 눈앞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던 균열을 나는 참 오랫동안 알아채지 못했다. 아직도 생생하다. 몇 해 전 추석이었다. 나는 병원에서 36시간 연속 근무를 마치고 겨우 집에 돌아왔고 온몸이 녹아내릴 듯 탈진해 있었다. 그날 하이차는 저녁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도착했지만 어머니는 그의 늦은 도착을 탓하기는커녕 밥이 식을까봐 먼저 데우고 오자마자 손수 음식까지 떠주셨다. 반면 나는 응급실에서 세 사람을 살려낸 직후라 면도조차 하지 못한 채였고 그 모습이 지저분하다는 핀잔만 들었다. 그 편에는 더 이상 감출 수 없을 만큼 노골적이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사촌 누나 마리아는 조용히 내게 속삭였다. 하이찬만 나타나면 넌 투명인간 같아져. 그 말 부정할 수 없었다. 심지어 할아버지 장례식에서도 내가 직접 추도사를 준비했음에도 사회자는 일정이 밀렸다며 내 말을 중간에 끊어버렸다. 하지만 하이차는 할아버지와 2번 낚시 갔던 기억을 장황하게 풀어놓으며 무려 10분이나 마이크를 잡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가족 안에서 언제나 덜 중요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노력해도 버텨도 결국은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걸 말이다. 서아를 처음 만난 건 대학 시절이었다. 그녀를 처음 본 순간 내 인생의 처음으로 온전히 내 편이라 느껴지는 사람이 생겼다고 확신했다. 지독할 만큼 똑똑했고 또렷한 목표가 있었으며 웃을 때마다 주변 공기를 환하게 바꾸는 사람이었다. 나는 의예과였고 서아는 마케팅 전공. 우리는 각자 미친 듯이 바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만큼 서로의 고단함과 간절함을 깊이 이해할 수 있었다. 졸업반이 되던 해 우리는 캠퍼스 밖 허름한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며 각자의 미래를 꿈꾸던 시절이었다. 천장에서 물이 새고 벽지가 뜯겨나갔지만 이사갈 여유는 없었고 우리는 비닐과 양동이로
빗물 수집 장치를 만들어 그걸 놀이처럼 여기며 버텼다. 한 주 동안 양동이를 가장 많이 비운 사람이 영화 고르기. 늘 서아가 이겼다. 그녀는 불평보다 웃음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적어도 그땐 그렇게 믿었다. 부모님께 그녀를 처음 소개했을 때 반응은 예상대로 차가웠다. 충청도 제천 출신의 아버지는 배관공, 어머니는 초등학교 행정직. 어머니는 그녀의 말투나 옷차림에 슬쩍 빈정거리는 말들을 흘렸고 속으론 내가 비슷한 수준의 집안 딸과 결혼하길 바랐던 모양이었다. 돈, 배경, 인맥 그런 걸 따지는 사람들. 지금 와서 돌아보면 우습고 가증스럽기까지 한 선민의식이었다. 결국 나는 30에 서아는 28에 결혼했다. 나는 막 레지던트를 시작한 참이었고 결혼식은 우리의 손으로 하나하나 준비했다. 작고 소박한 예식이었다. 부모님은 단 50만 원만 보태주셨고 어머니는 하객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더 해주고 싶지만 하이찬 결혼 자금도 챙겨야 해서요. 그때 하이차는 여자친구조차 없었지만 부모님은 이미 그 아이를 위해 1억 원이 넘는 결혼자금을 따로 모아두고 있었다. 아버지가 우리 결혼식에서 남긴 축사도 잊히지 않는다. 도겸이가 짝을 만난 것도 기쁜 일이지만 우리 하이찬이가 요즘 신한금융투자에서 괜찮은 오퍼를 받았답니다. 요즘 그 나이에 보기 드물 게 대단한 조건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서아는 식탁 아래로 조용히 내 손을 꼭 쥐었다. 그녀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래도 나는 행운아야. 내 편이 있다는 건 그 무엇보다 큰 축복이라고. 결혼 후 5년, 쉽지만은 않았지만 우리는 나름대로 잘 버텼다. 나는 레지던트를 마치고 강북대병원 응급의학과에 정식으로 임용되었고 근무 시간은 여전히 길고 치열했지만 그 속에서도 서아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에서 착실히 커리어를 쌓아 팀장 자리까지 올랐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우리는 분당의 조용한 주택가에 방 4개짜리 단독주택을 장만했다. 주변 학군도 괜찮았고 10년 전 유산 이후 다시 아이 이야기를 조심스레 꺼내던 시기였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우리에겐 나름의 루틴이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아무리 피곤해도 함께 아침을 만들었고 집 근처 공원을 나란히 걷는 시간은 우리만의 소중한 약속이었다. 격주 수요일엔 꼭 데이트를 했고 내가 야간 근무를 나가는 날이면 서하는 도시락통 안에 짧은 쪽지나 장난스러운 문장을 남겨주곤 했다. 그래서 나는 믿었다. 우리는 충분히 단단하다고 깨질 일은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였다. 하이찬이 자주 우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한 게 처음엔 별 의심 없이 넘겼다. 그가 새로 이사한 오피스텔이 우리 집에서 차로 15분 거리였고 직장은 강서 쪽이라 출퇴근 시간이 2배나 걸렸다는 걸 나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다. 그는 내가 병원에서 야간 근무를 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들렀다. 서아에게 저녁을 사다 준다거나 집안일을 도와준다며 스스럼 없이 드나들었다. 나는 오히려 그런 하이찬이 고마웠고 내가 없는 동안 서아 곁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말한 적도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정말 우스운 사람은 하이찬이 아니라 바로 나였다. 되돌아보면 그때 이미 수많은 이상 신호들이 있었다. 서아는 점점 화장이 진해졌고 옷차림에도 변화가 생겼다. 주말에도 립틴트를 바르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며 전에는 퇴근 후 자잘한 일상을 나누던 그녀가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바빴어라는 말만 반복했다. 휴대폰에는 처음으로 잠금이 걸렸고 이유를 묻자 회사 보안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우리가 늘 소중하게 여겼던 잠자리도 점점 줄어들었다. 피곤하다, 머리 아프다, 일이 많다. 핑계는 달라졌지만 결론은 늘 같았다. 속옷도 새로 샀다. 그녀답지 않은 스타일이었다. 자극적이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낯설었다. 내가 묻자 친구 리사가 추천한 브랜드라고 했다. 나는 또 믿었다.
그녀를, 아니, 내가 믿고 싶은 현실을.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더 이상 내게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 무슨 일 있었어? 라고 물으면 괜찮아. 그냥 바빴어라고 짧게 답하고는 곧바로 화제를 돌렸다. 내가 조심스레 요즘 무슨 문제 있어? 라고 묻자 오히려 내가 예민하다고 짜증을 냈다. 나는 그 모든 이상 신호를 그저 우리가 너무 바쁘니까 라고 넘겼다. 내겐 60시간이 넘는 병원 근무가 있었고 서하는 팀장이 되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상태였다. 아이 문제까지 겹치며 서로 예민해졌다고 그렇게만 믿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는 하이찬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니, 그럴 여지조차 없었다. 그는 내 동생이었고 피를 나눈 가족이 그런 짓을 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진실을 마주한 날은 놀랍도록 평범했다. 결혼기념일, 나는 병원 일정을 조정해 서아에게 깜짝 이벤트를 준비했다. 그녀가 좋아하던 해바라기 꽃다발과 샴페인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내가 자정까지 병원에 있다고 믿고 있었으니까. 집 근처 골목에서 익숙한 차량이 보였다. 하이찬의 제네시스. 별 생각 없이 넘기려 했지만 차고 안에 서아의 차도 있다는 걸 본 순간 묘한 불길함이 밀려왔다. 혹시 서아가 아파서 하이찬이 들렀나? 그 순간까지도 나는 그를 의심하기는커녕 고맙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용히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을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고 2층에서 음악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꽃과 샴페인을 든 채 계단을 올랐다. 그리고 열린 침실 문 너머로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다. 그들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하이찬은 웃옷을 벗고 있었고 서아는 내가 대학 시절 입던 티셔츠를 걸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고 그 웃음은 낯설지 않게 익숙했다. 진짜 부부처럼 편안하게. 나는 멈춰 섰고 그 장면을 말없이 바라봤다. 그들은 내가 있는 줄도 몰랐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모든 온기와 일상의 웃음을 그들은 이미 서로에게서 찾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문을 밀고 들어갔고 그제야 둘은 나를 발견했다. 놀람, 죄책감, 그리고 들킨 자의 짜증. 그 표정들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얼마나 됐어? 내가 꺼낸 첫 마디였다. 서아는 울기 시작했고 하이찬은 웃었다. 마치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그냥 그런 거야. 이런 일도 있는 거잖아. 언제 샴페인 병이 손에서 떨어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다만 병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꽃이 바닥에 흩날렸다는 건 선명하다. 서아는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내 시선은 오직 하이찬에게 고정돼 있었다. 제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야. 서아가 애원했다. 결혼기념일 날 내 동생이랑 그 침대에 누워있는 너를 보고도 그게 아니라고 믿으라는 거냐? 그 뒤는 혼란뿐이었다. 고함, 울음, 그리고 끝없는 변명. 그들은 6개월 이상 관계를 이어왔다고 했다. 내 야간 근무 때마다 하이찬은 우리 집을 드나들었고 나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땐 파견 근무까지 병행하며 집에 머무는 시간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럴 의도는 없었어. 그냥 그렇게 됐어. 서아는 흐느끼며 말했다. 하이찬은 내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얹으려 했고 나는 단호하게 그의 손을 밀쳐냈다. 지금 당장 꺼져. 서아는 울먹이며 진정하고 이야기 좀 하자고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다. 나는 하이찬의 옷가지를 복도로 내던지며 말했다. 2분 안에 안 나가면 너네 뼈 다 부숴버릴 거야. 그제야 하이찬은 겁먹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처음 본 그 자식의 진짜 얼굴이었다. 둘은 허둥지둥 옷을 입기 시작했고 나는 말없이 1층으로 내려가 쓰레기 봉투를 꺼냈다. 서아의 옷, 가방, 화장품들을 하나하나 담아가며 나는 아무 감정 없는 얼굴로 손을 움직였다. 그들이 내려왔을 땐 이미 3개의 봉투가 가득 차 있었고 나는 4번째를 채우고 있었다. 서아는 울면서 대화를 애원했다. 정말 큰 실수였다고.
나는 그녀의 명품 옷을 밀어넣으며 기념일을 잊거나 저녁을 태우는 게 실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동생과 8개월간 이어온 분류는 실수가 아니라 매일 선택한 결과라고 차갑게 잘라 말했다. 그날 나는 그녀의 짐을 전부 내보냈고 도어락을 바꿨다. 그렇게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시작되었다. 깨진 샴페인 조각을 치우다 서랍 속에서 결혼기념일 카드 한 장을 발견했다. 사랑은 시간을 견뎌내는 힘이 있다는 진부한 문구 아래 그녀는 이렇게 적어두었다. 영원히 너의 서아.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오히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 카드를 내밀고는 다음 날 다시 하이찬의 품에 안길 계획이었을 그녀를 상상하며 나는 몸이 굳었다. 그제야 생각했다. 그래도 가족은 내 편이겠지. 나는 피해자였고 아들이었으니까. 하지만 그 믿음도 하루 만에 깨졌다. 다음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는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결혼사진을 찢을까 침대를 불사를까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런 내게 어머니는 단 한마디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다. 대신 꺼낸 첫 문장은 하이찬이 많이 충격받았대. 였다. 그녀는 오직 우리 귀한 하이찬이만 걱정했고 내 안부는 묻지도 않았다. 내가 황당해하며 아내와 동생이 바람났다고 말하자 어머니는 너무 일만 하니까 서아가 외로웠던 거 아니냐고 되물었다. 심지어 둘이 성격이 잘 맞는다며 오히려 이렇게 된 게 서로에게 나은 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전화를 끊은 뒤 나는 휴대폰을 벽에 집어던졌고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10대 이후 처음으로 아무런 체면도 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다음 날엔 아버지에게서 유선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보단 조심스러웠지만 결국 그 역시 가족의 체면만을 걱정했다. 이런 일이 퍼지면 사업에 안 좋다. 조용히 정리하자. 하이찬도 잘못한 건 안다.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이잖니. 나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중요한 건 그놈이 내 아내와 잠자리를 가졌다는 거야. 아버지는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족 사이에 이런 일 있을 수도 있어. 체면을 지키는 게 먼저야. 남들에겐 그냥 내가 서아랑 멀어졌고 시간이 지나 하이찬이랑 가까워졌다고 말하면 돼. 나는 또 웃었다. 스스로도 낯설 만큼 속이 빈 차가운 웃음이었다. 역사를 너희 입맛대로 다시 쓰자는 거구나. 그 자식 이미지 지켜주려고? 아버지는 단호했다. 가족 모두의 명예를 지키고 싶은 거다. 너의 명예도 포함해서. 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난 그런 거 신경 안 써. 그리고 내 기준에서 이제 난 동생도 부모도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뒤 몇 주는 분노와 서류 작업으로 얼룩졌다. 나는 즉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상대자로 하이찬을 직접 지목했다. 공개 기록에 남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했다. 체면을 중시하는 우리 가족에게 그것이 가장 큰 타격이 될 테니까. 나쁘지 않았다. 서아는 여러 번 음성 메시지를 남겼지만 어떤 말도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걸 나는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다. 하이찬은 단 한 번 집에 찾아왔지만 문 앞에서 야구 배트를 든 나를 보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이 문턱 넘는 순간 내 입에 튜브 물릴 줄 알아. 그 말이 전부였다. 나는 병원 일정을 꽉 채웠고 쉬는 날엔 복싱장에 가서 샌드백을 두들겼다. 얼굴은 못 때렸지만 그게 나름의 해소법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에게서 이메일이 도착했다. 제목은 단순했다. 약혼 소식. 하이찬과 서아가 약혼했고 6월 한남동에서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는 내용. 주최는 아버지와 어머니. 하이찬이 부탁했다며 형으로서 그 특별한 날에 함께 해달라는 문장이 덧붙여져 있었다.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해야 하지 않느냐는 당부까지. 나는 이메일을 3번이나 읽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고 나중엔 한숨만 나왔다. 공식적으로 만난 지 채 2달도 되지 않은 그들이 벌써 약혼을 한다는 사실보다 그 모든 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아직도 나를 이 이야기에 끌어들여 이 모든 걸 의견 차이 혹은 다른 선택 정도로 포장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이메일을 인쇄해 냉장고에 붙였다. 잊지 않기 위해서 이게 바로 내 가족의 민낯이라는 것을. 다음 날 하이찬에게서 문자 한 통이 왔다. 다음 달 약혼 파티 휴가 잡았어. 형도 꼭 왔으면 좋겠어. 이젠 화해하자. 그 순간 나는 확실히 깨달았다. 이제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될 이유는 없다. 이 사람들은 단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게 아니다. 그들은 지금도 나를 끌어들이며 자신의 행동을 정상화하려 한다. 그리고 나는 더는 그 장단에 맞춰줄 생각이 없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답장을 보냈다. 하이찬과 서아가 참석하는 그 어떤 가족 행사에도 가지 않을 것이며 이 관계를 지지하는 순간 부모님 역시 내 가족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다. 이번 선택은 마지막으로 그를 택하고 나를 버리는 일이라는 경고도 함께였다. 곧바로 답장이 도착했다. 유치하고 이기적이다. 세상은 내 중심으로만 도는 게 아니야. 하이찬과 서아는 사랑하는 사이야. 그리고 서아는 임신했어. 그 마지막 한 문장이 마치 트럭처럼 내 심장을 들이받았다. 장서아, 우리의 유산이 이후 내 품에서 울던 그녀. 다시 시도하자고 약속했던 그 적절한 때는 결국 내가 아닌 사람이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멍하니 앉아 그 이메일을 몇 시간이고 바라보다가 마침내 깨달았다. 무언가가 안에서 딱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다. 폭력적인 감정이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주 맑고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자각이었다. 이 사람들은 내 고통을 받아들일 자격조차 없는 존재들이라는 걸. 분노할 가치도 용서할 이유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착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이제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기로 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는 전문 상담사를 찾았다. 이 모든 걸 혼자 끌어안고 있으면 결국 내가 무너질 것 같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결정 중 하나였다. 상담사는 내 감정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했다. 배신감, 분노, 상실감. 이건 트라우마에 대한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그녀는 내가 그 감정들을 복수나 파괴가 아닌 더 건강한 방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물론 하이찬 인생을 말아먹는 상상도 여전히 자주 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나는 나 자신을 완전히 바꿨다. 가장 악명 높은 이혼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다. 외도 배우자를 빈털터리로 만드는 걸로 유명한 여자 변호사였다. 나는 서아가 내 변호사가 누구인지 확실히 알게 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그동안 망설이던 응급의학과 센터장 승진 제안을 수락했다. 예전 같았으면 집에 더 못 있게 될까봐 거절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집에 붙잡힐 이유가 없었다. 이젠 집에 있는 시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았다. 새로 승진한 센터장 자리는 지금 내가 계획 중인 일들을 위해 더없이 유용한 수입원이 되어줄 테니까. 나는 집을 팔았다. 내가 90% 이상을 부담했던 그 우리 집을. 서아는 이혼 과정에서 본인 몫을 주장했지만 내 변호사는 불륜 증거를 정리하며 완벽하게 상대를 압도했다. 결국 서아는 생각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받고 물러났다. 나는 도심 한가운데에 있는 고급 펜트하우스를 샀다. 천장에서 바닥까지 통유리창,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집이었다. 개인 트레이너를 고용하고 일주일에 6번은 헬스장에 나갔다. 분노는 근육으로 바뀌고 있었다. 합리적이라며 오래 끌고 다니던 중형 세단도 팔고 늘 꿈꿨지만 실용적이지 않다며 포기했던 포르쉐 911을 샀다. 연애도 시작했다. 진지한 관계는 아니었지만 외모와 커리어 모두 갖춘 여자들과 가벼운 저녁 식사를 했다. 그리고 일부러 사람들이 많이 아는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공개적인 장소, 눈에 띄는 곳.
그들은 반드시 이 소식을 서아에게 전할 테니까. 나는 언제나 완벽한 매너남이었다. 다정했고 집중했고 관대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서아의 친구 오세미가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냈다. 요즘 정말 멋져졌더라. 서아가 가끔 너 얘기해. 후회하는 것 같기도 해. 나는 답장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다음 날 서아와 함께 가기로 했던 콘서트장에서 다른 여자와 찍은 사진을 업로드했다. 캡션은 없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전해졌을 테니까. 그 와중에도 나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 하이찬의 투자회사를 조사했다. 하이찬은 최근 부모님의 자금을 받아 자신만의 투자 법인을 만들었는데 탐정 결과는 흥미로웠다. 보고서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었다. 투자 리스크를 축소 표기하고 수익률을 부풀리는 등 투자자들에게 거짓 기대를 심어준 정황. 게다가 병원 네트워크를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다. 아버지 하만기 회장이 전립선암 2기 진단을 받았다는 것. 수술이 권고되었지만 그는 하이찬 약혼식 시즌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며 치료를 미루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서아가 유산했다는 소식. 10주 차에 아이를 잃었다고. 그 순간 잠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다. 나도 그 감정이 어떤 건지 아니까. 하지만 곧 그 감정은 다시 단단해졌다. 배신자에게 동정 따윈 필요 없다는 확신으로. 약혼식이 2주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서아에게서 전화가 왔다. 처음엔 안 받으려 했지만 호기심이 이겼다. 도겸아. 목소리는 작고 떨려 있었다. 제발 끊지 말아줘. 무슨 일이야?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다. 나 아이를 잃었어.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하이찬은 그 이후로 달라졌어. 멀어졌어. 그 애 진짜로 아이를 원했던 걸까? 아니면 단지 도겸이 형에게 없는 무언가를 가졌다는 사실에 들떠 있었던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말을 이었다. 어머니는 정말 너무해.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면서. 내가 아이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그럼에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를 미워하는 거 알아. 서아가 조용히 말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립다. 우리 사이가. 그때의 내가. 나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했고 이제야 뭘 버린 건지 알 것 같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할 말 다 했어? 아니. 그녀가 속삭였다. 하이찬 회사가 요즘 안 좋아. 투자자들도 돈 빼겠다고 하고 아버지 병도 더 악화됐는데 치료도 안 받겠다고 하고 있어. 다 무너지고 있어. 너 없는 우리. 나는 전화를 끊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모든 퍼즐 조각들이 예상보다 빠르게 제자리로 떨어지고 있었다. 이제 움직일 때다. 약혼식 날이 찾아왔다. 200명 넘는 하객이 초대된 한남동 최고급 컨트리 클럽.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하이찬과 서아를 위해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고 하이찬은 회사가 흔들리고 있음에도 거대한 결혼 이벤트를 강행했다. 물론 나는 초대받지 못했다. 하지만 초대가 없다고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 전 몇 주 동안 나는 가족 지인들과 우연히 마주쳤다. 그리고 슬픈 미소와 함께 말했다. 그래도 축하해줘야죠. 가족이잖아요. 그들은 성숙한 형, 도겸에게 감탄했다. 동생에게 아내를 빼앗기고도 저렇게 침착하다니. 불쌍한 도겸, 멋진 도겸. 모든 이미지가 조용히 준비되어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맞춤 제작한 네이비 슈트를 입고 하얀 셔츠에 할아버지 유품인 금색 커플링크스를 채웠다. 거울 속 내 모습은 낯설 정도로 단단했다. 수개월의 운동과 절제된 삶이 만든 결과였다. 컨트리 클럽에 도착했을 때 만찬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며칠 전 미리 50만 원을 건넨 마이트르디는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연회장은 장미와 샹들리에로 화려하게 꾸며졌고 샴페인이 흐르고 웃음소리가 떠돌았다. 나는 입구에 잠시 멈추어 그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주 테이블에는 부모님, 하이찬, 서아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완벽한 호스트처럼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초대한 인사들과 건배를 나누고 있었다. 하이찬은 초조한 듯 휴대폰을 만지작거렸고 서아는 명품 드레스를 입고 억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안으로 걸음을 옮겼다. 처음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곧 웅성임이 시작되며 고개들이 하나둘 나를 향했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바 쪽으로 향해 스파클링 워터를 주문했고 제일 먼저 나를 본 건 어머니였다. 그녀는 새하얘진 얼굴로 아버지를 팔꿈치로 찔렀고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마지막으로 서아가 나를 보았고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안도인지 두려움인지 희망인지 어쩌면 그 셋 다였을 것이다. 나는 잔을 든 채 그들 테이블로 다가갔다.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도겸, 어머니가 날카롭게 속삭였다.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우리 하이찬의 약혼을 축하하러 왔죠. 가족이라면 그래야 하지 않겠어요? 그제야 하이찬이 나를 보고 일어섰다. 형, 지금 뭐 하는 거야? 앉아. 하이찬. 나는 잔잔히 말했다. 난 난장치러 온 거 아니야. 그저 축하, 인사를 전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아가 나를 올려다보았다. 도겸아?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오늘 아주 예쁘네. 결혼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아, 아직 약혼 상태였지. 내 동생이랑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몇 달 동안 바람피우던 그 동생이랑 그땐 몰랐어. 그게 내 착각이었지. 아버지가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자 나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아니요, 아버지.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자리예요. 여기 다 모였잖아요. 가족에게 중요한 사람들, 명함 뒤에 직함 붙은 사람들. 그러니 다 알아야죠. 우리 가족이 사랑을 어떻게 나누는지. 나는 잔을 들고 연회장을 향해 말했다. 건배합시다. 내 아내와 7개월간 몰래 관계를 이어오다. 내 침대에서 들킨 내 동생 하이찬에게, 그리고 출세 코스처럼 가족을 이용한 내 전 아내 서아에게, 이 배신과 기만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는 두 사람에게. 연회장은 침묵에 잠겼고 나는 이어 말했다. 그리고 몇 가지 소식 더 알려드리죠. 우리 아버지 암 진단 받으셨습니다. 체면 때문에 치료는 미루고 계시고요. 하이찬 투자회사는 사기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수익률 전부 허위입니다. 그리고 악이요? 없습니다. 이 테이블에 있는 모든 이들에 대한 나의 존중도 이젠 없습니다. 그 순간 하이찬이 벌떡 일어나 달려들었지만 나는 몸을 비켜 샴페인 잔 몇 개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이 미친놈, 질투해서 이러는 거잖아. 우릴 망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 나는 진심으로 웃었다. 질투? 뭘 질투해? 망해가는 회사, 배신 위에 쌓은 관계? 아니, 하이찬, 나는 자유야. 나는 돌아섰고 그때 서아가 내 팔을 붙잡았다. 도겸아, 제발 얘기 좀 하자. 하이찬은 예전 같지 않아. 정말 그가 누군지 이제야 알겠어. 나는 그녀의 손을 내려다보다 눈을 마주치고 조용히 말했다. 배신자와 거짓말쟁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그게 그들의 방식이니까. 나는 조용히 손을 떼어내고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 자리를 떠났다. 연회장을 나온 뒤에서는 어머니의 다급한 수습, 아버지의 거친 숨소리, 하이찬의 억지 해명들이 들려왔다. 하지만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밤 공기는 선선하고 깨끗했다.
나는 주차권을 벨보이에게 건네고 포르쉐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고개를 들었다. 잠시 뒤 연회장 문이 열리고 하객들이 하나둘 빠져나왔다. 충격을 감추지 못한 얼굴들, 흥분 속에 수군거리는 목소리들 사이로 몇몇 부모님의 지인들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나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다.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이 시작됐다는 걸 알았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서아, 하이찬, 그리고 어머니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아는 실수였다고 애원했고, 하이찬은 이 결정을 분명 후회하게 될 거라며 겁을 줬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간다며 이게 내가 바라던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세 문자를 조용히 삭제했다. 다음 날 아침 전화가 빗발쳤다. 아버지는 실제로 병원에 실려왔다. 내가 근무하는 병원이었다. 나는 응급의학과 센터장이었지만 그를 맡지 않고 다른 교수에게 배정했다. 수술은 더는 미룰 수 없었다. 그가 지켜온 체면이 결국 그의 몸을 무너뜨린 것이다. 동시에 하이찬의 투자 파트너들은 줄줄이 이탈했고 금융감독원은 정식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서아는 하이찬의 집을 나왔다. 혼란을 버티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며칠 뒤부터 빌기가 시작됐다. 하이찬은 매일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자신이 어릴 적부터 나를 부러워했으며 이번 일이 인생 최대의 실수였다고 했다. 도와달라고, 이제 정말 끝이라고 읍소했다. 어머니는 죄책감을 자극하는 메일을 보냈다. 아버지의 상태를 언급하며 그래도 가족은 함께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적었다. 가장 끈질긴 건 서아였다. 그녀는 병원, 헬스장, 그리고 내가 이사한 새 집 앞까지 찾아왔다. 울며 사과하고 실수였다고 반복했다. 예전 내가 좋아하던 긴 머리를 자르고 단정한 셔츠와 바지 차림으로 바뀌었고 디자이너 옷 대신 소박한 옷차림으로 나를 마주했다. 마치 대학 시절 내가 사랑했던 그 서아를 흉내내려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 여자는 더 이상 여기에 없다는 것을. 어느 날 병원 지하주차장에서 그녀가 내 앞을 막아섰다. 도겸아, 제발 딱 5분만. 몇 주째 연락했어. 나는 말없이 차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할 말 없어. 그녀는 애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이찬과의 관계는 끔찍한 실수였고 그는 자신을 사랑한 적 없으며 그저 내가 가진 것들을 갖고 싶어 했을 뿐이라고. 내가 사라지자 곧 본색을 드러냈고 늦게 들어오고 다른 여자와 농담을 주고받고 심지어 그녀가 아이를 잃었을 때조차 다행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나는 멈춰 섰고 그녀를 바라보며 물었다. 그게 놀라워? 형 아내랑 몰래 자던 사람이 너한텐 충실할 거라고 믿었어? 그녀는 작게 떨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말 맞아. 하지만 도겸아, 우리 사이에 있던 건 진짜였잖아. 고칠 수 있어. 나는 웃었다. 고칠 게 없어. 넌 모든 걸 부쉈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거야. 이제야 제대로 보여. 내가 누구였는지, 우리 가족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너희 없는 내 인생이 더 좋아. 그녀는 울먹이며 물었다. 진심 아니지?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살면서 가장 진심으로 한 말이야. 다신 연락하지 마. 나는 차에 올라탔고 그녀의 흐느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수주간의 연락 끝에 나는 셋 모두를 중립적인 장소에서 만나보기로 했다. 도심의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 그들은 함께 들어왔다. 하이차는 구겨진 정장 차림에 초췌했고 어머니는 살이 빠진 얼굴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서아는 맨 뒤에 어정쩡하게 따라왔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와줘서 고맙다. 내가 화난 거 알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이잖니. 회복할 수 있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이젠 화나지 않아요. 이제는 무관심해졌죠. 둘은 아주 다르니까요. 하이찬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형, 나 진짜 망쳤어. 금감원 조사 들어왔고, 투자자들은 소송 중이고, 내 명성은 끝장이야. 형, 도와줘. 나는 가만히 웃었다.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데? 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 대학 동기 민성우 기억나지? 지금 금융감독원 국제조사국에 있잖아. 한마디만 해줘. 사기꾼은 아니라고. 나는 짧게 대답했다. 하지만 넌 사기꾼 맞아. 너희 회사 정교한 폰지 사기였잖아. 팀이 전부 보여줬어. 증거 다 받고 이미 이야기 다 끝났어. 하이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형, 벌써 얘기한 거야? 물론이지. 나는 철저한 사람이니까. 어머니가 진주 목걸이를 움켜쥐며 말했다. 도겸아, 아버지가 점점 더 안 좋아. 이 모든 스트레스가 아니요. 아버지를 괴롭힌 건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가 끝까지 무시했던 암 그 자체예요. 체면 때문에 수술을 미뤘잖아요. 그 순간까지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등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물었다. 너는 왜 여기 있지? 그녀는 붉게 부은 눈으로 고개를 들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받을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그래도 부탁할 수밖에 없어. 이 몇 달 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알게 됐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동생과의 불륜이 실수였다는 거야? 아니면 들킨 게 실수였던 거야? 아니면 하이찬이 생각보다 형편없는 인간이란 걸 알아버린 게 실수였던 거야? 그녀는 낮게 대답했다. 다 전부. 처음엔 그냥 그 사람의 관심이 좋았어. 형은 늘 바빴고 그 사람은 늘 곁에 있었고 예쁘다고 해주고 더 많은 걸 받아야 한다고 말해줬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딱 전형적인 포식자의 수법이지. 그리고 너는 거기에 넘어갔고 맞아. 그녀는 속삭였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모든 걸 잃었어. 나는 테이블 너머의 셋을 바라보았다. 내 동생, 내 어머니, 그리고 내 전 아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놓아버릴 수 있었다. 전에는 그들을 위해 모든 걸 감수했던 나였다. 하지만 지금 그들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며 언제나처럼 내가 다시 그들을 구원해주길 바라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아.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난 그냥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갈 거야. 아주 좋은, 아주 성공적인 삶을. 너희 셋 없이. 하이찬, 내가 저지른 일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를 거야. 법적으로도, 그 외적으로도. 어머니, 아버지를 잘 돌보세요. 그리고 이제는 인정하세요. 당신이 그렇게 감싸던 아들은 속빈 사기꾼이었습니다. 서아,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넌 그냥 나 없이 살아가면 돼. 그때 하이찬이 다급하게 나섰다. 형, 제발. 아버지 문제는 좀 도와줘. 치료비도 만만치 않고 내 자산은 다 묶여 있어서. 나는 그의 말을 끊었다. 아버지 치료비는 이미 처리했어. 하지만 너나 어머니 때문은 아니야. 그 모든 걸 겪고도 그는 여전히 내 아버지니까. 병원비는 내가 낼 거고 최고의 치료도 받게 할 거야. 하지만 그게 그를 다시 내 인생에 들이겠다는 뜻은 아니야.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며 애원했다. 도겸아, 정말 미안해. 우리 다 미안해. 나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조용히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은 진심으로 후회할 때만 의미 있어요. 벌을 피하려고 상황이 엉켰다고 내뱉는 미안해는 그저 자기 방어일 뿐이에요. 나는 식지 않은 식탁 위에 현금을 내려놓았다.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셋, 다. 이미 변호사에게도, 보안팀에도, 병원 측에도 연락해뒀어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내가 문을 향해 걸어가려던 순간 서아가 뒤에서 울부짖듯 외쳤다. 도겸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제발. 나는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말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게 아니야. 너희가 먼저 나를 떠났던 거지.
이제야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야. 밖에는 내 포르쉐가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운전석 옆에는 내 새 연인이 앉아 있었다. 신경외과 전문의, 탁월한 실력과 절제된 품위를 가진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존재하지 않는 동생과 자려는 생각 따위는 단 한순간도 하지 않을 사람. 내가 차에 타자 그녀는 부드럽게 손을 잡았다. 어땠어?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끝났어. 이젠 진짜로, 완전히.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100m 너머에는 보도 위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나를 바라보는 세 사람이 있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나는 페달을 밟았다. 가속이 붙자 그들은 점점 더 멀어졌고 나는 마침내 그들 없이 앞으로 나아갔다. 끝까지 버틴 사람이 꼭 행복해지는 건 아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낸 마음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사랑이 사라진 자리에도 책임은 남았고 배신을 넘은 곳에도 마지막 연민은 있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다. 다시 사랑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끝까지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만의 삶으로 돌아간다. 이 이야기는 이긴 사람도 진 사람도 없다. 다만 한 사람이 모든 걸 잃어가며 끝까지 사람답게 살기 위해 안간힘 썼던 기록이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게 된다. 결국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온기란 게 얼마나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느꼈어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